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의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170엔을 돌파하며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 직장인의 82%가 월급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SNS 야미바이토라 불리는 청년들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청년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한국행으로 이끄는 걸까요? IT 회사에 다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27세 미사키 씨의 충격적인 증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신주쿠에서 온 미사키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IT 회사에 다니던 27살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본의 현실, 그리고 제가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또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나카무라 과장님은 과로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43살이었습니다. 그해만 세 번째 과로사였죠. 우리 팀의 야근은 일상이었어요. 저녁 9시가 되면 건물 대부분의 불은 꺼졌지만 우리 팀의 불빛만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죠. 업계 표준이라는 말로 합리화했지만 결국 희생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어요. 나카무라 과장님도 그 희생자 중 한 분이었죠. 회사의 구조조정 압박에 혼자 두 사람 몫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과장님은 자정을 넘긴 시간, 책상에 엎드려 졸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미사키 씨, 과장님 업무도 맡아줘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2달 전부터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월급은 20% 삭감됐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월급은 250만 엔이었어요. 신입 때보다 30만 엔 올랐지만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것 같았어요.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우리 돈이 마치 종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월세가 6만 엔인데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고 나면 겨우 생활비가 남더라고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은 하나같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다들 편의점 도시락조차 부담스러워했죠. 저는 100엔짜리 빵으로 한 끼를 때웠어요. 어떤 때는 그마저도 아껴서 배고픔을 감추려 잠든 척하기도 했어요. 퇴근은 보통 새벽 1시였어요. 야근 수당은 없어졌지만 일은 2배로 늘었거든요. 지하철 막차에서는 저처럼 지친 직장인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한숨 소리가 차량을 가득 채웠어요. 옆자리의 회사원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던 그는 이미 1,000만 엔 넘게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카즈키도 걱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했거든요. 그때는 SNS 단기 알바를 한다고 했는데 왠지 불안했죠. 얼마 전에는 친구의 동생이 그런 알바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 긴자 거리는 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명품백을 한아름 안고 호텔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우리 동네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외식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매일 전화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야근은 좀 줄었니? 그때마다 응, 걱정 마 하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 저는 며칠째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인 개발자를 만났어요. 지친 제 모습을 보더니 많이 힘드신가 봐요 라고 말을 먼저 걸어왔죠. 그리고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는 몰랐어.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침대에 뉘이며 겨우 잠에 들려던 찰나였죠. 벨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카즈키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걸 보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고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나 지금 시부야 경찰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니요. 비 내리는 새벽, 급히 택시를 잡아 시부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인 동생을 본 순간 차마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즈키는 텔레그램에서 본 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광고는 간단한 심부름으로 하루에 30만 엔을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카즈키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믿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금을 특정 장소에서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우가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조직은 카즈키처럼 순진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이용했죠. 하루에 30만 엔을 준다는 말에 혹했다는 거였죠. 생활비가 필요했어. 누나한테 더는 민폐 끼치기 싫었어. 동생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야근과 생계에 치여 동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카즈키는 초범이었고 단순 가담으로 판단되어 선처를 받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카즈키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던 요코하마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야 했어요. 아파트를 떠나던 날 부모님의 표정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내며 눈물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이 집에서 너희가 자랐는데 라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온 가족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잃은 뒤 부모님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아버지는 건강까지 악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죠.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간호와 가정을 꾸리느라 고생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조 조정 소문이 돌면서 IT 부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동료들은 수시로 속닥이며 이직 정보를 공유했고 저는 팀장님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걸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일정은 여전히 빡빡했지만 모두의 집중력은 흐트러졌고 공기 중에는 침묵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한국인 개발자 민준 씨와 다시 마주쳤을 때 저에게 물어보았죠. 혹시 한국에 오실 생각 있으세요? 제 회사에서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낯선 제안에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일었습니다.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엇갈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민준 씨의 차분한 태도는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죠. 그의 말은 나락으로 떨어지던 제게 갑작스레 나타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후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긴자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 사이 환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죠. 그런데 같은 거리의 다른 한편에는 우리 같은 일본 직장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잠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이 거리의 두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화려함과 활기가 넘치는 외국인의 모습은 낯설고 멀게 느껴졌고 우리 현실과의 간극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점심시간 방문한 편의점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도시락 코너를 뒤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멈칫거렸고 마침내 날짜가 지난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노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날따라 그 도시락이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죠. 그의 행동이 안쓰러웠지만 제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라멘집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20년 넘게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가게 정리를 하며 허리를 한번 쭉 펴시더니 저를 보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도 손님이 꽉 찼었는데 요즘은 점심때도 텅 비어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문 앞에 걸려있던 작은 메뉴판을 떼어내며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라멘 한 그릇도 사 먹기 힘들어졌지.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찼던 이 거리가 이제는 생존의 싸움터가 된 듯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외식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잠을 자며 배고픔을 잊으려 했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을 때 장바구니에 넣고 싶은 채소들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격표가 터무니없었죠. 옆에 있던 주부는 작년에 3,000엔이면 됐던 장보기가 이제는 5,000엔도 모자라네요 라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을 봤습니다. 다들 추가 수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손실 소식이 더 흔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고 직장 내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야근이 없진 않지만 적어도 수당은 제대로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퇴근 후에는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죠. 나는 그의 설명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또 IT 업계에서의 기회와 워라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성장과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제 삶에도 변화를 시도해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르겠죠? 그는 웃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막연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도 우리 가족도 이 막막한 현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지치고 암울한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으로의 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복도에서 흘러나온 뉴스 소식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엔화 가치가 또다시 하락하며 21개월째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앵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같은 뉴스를 본 동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이젠 정말 이직을 해야 할까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강렬한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절망적인 일상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제 인생도 이곳에 갇힌 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쩌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이 변화를 결심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민준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미사키 씨, 서울 본사에서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다던데 관심 있으세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퇴근 후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정시 퇴근은 기본이고 야근이 생기더라도 수당이 제대로 나옵니다. 민준 씨는 한국 IT 업계의 복지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요. 특히 청년 지원 정책이 활발해서 주거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이어 여기선 야근을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퇴근 후에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생활은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기 전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길 반복했어요.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볼까 해요.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우린 응원할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부모님의 격려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서울 본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오래간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초조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면접 제안 메일이 도착했을 때는 한참 동안 메일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면접에서 저는 지금의 어려움과 한국에서 도전하고 싶은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면접관들은 제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면접이 끝난 후 희망적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밀려왔어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해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감동이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과 동생은 아쉬워하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도 건강 챙기고 잘 지내라며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셨고 어머니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마지막까지 울먹이셨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거야. 서울에 도착한 순간 공항에서 느껴진 활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대형 안내판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공항 출구를 나섰을 때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이곳의 생동감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설지만 매혹적인 이 도시는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의 무대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홍대 근처에 있는 임시 숙소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온 사인이 가득한 간판들과 골목마다 늘어선 카페,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소음과 빠른 템포는 여전히 낯설게 다가왔죠.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숙소는 아담했지만 깨끗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의 도움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모든 게 생소했지만 민준 씨가 친절하게 도와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이 정말 편리해요. 앱을 깔아두면 필요한 건 뭐든 집으로 올 겁니다. 민준 씨의 말에 배달 앱을 설치하면서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첫 출근 날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혹시 실수를 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출근 후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팀원들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회사 내 분위기는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상사와 팀원들 간의 대화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웠고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무척 새로웠어요. 업무는 낯설었지만 동료들은 제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친절히 가르쳐줬어요. 팀장님은 첫날부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라고 하셨죠. 일본에서 늘 쫓기듯 일했던 기억과는 너무 달라서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한강변 산책로로 향했어요. 강물은 저녁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산책로 양옆에는 계절꽃들이 심어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를 전해줬어요. 러닝복을 입고 가볍게 조깅을 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강물 위를 느긋하게 떠다니는 작은 보트들까지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연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로웠고 이런 풍경 속에서 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풍경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녁의 평화가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회의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며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설레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팀원들이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후 팀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고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함께하는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경험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팀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회사에서도 제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 달 뒤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서울 생활은 어때?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정말 좋아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우리 딸이 이렇게 밝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매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사하고 몇 달이 지나니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회사 생활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팀원들도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주려 노력하고 저도 조금씩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했어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었죠. 팀장님은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업무 방식은 일본과 많이 달랐어요. 수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유롭고 수평적이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귀 기울여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전 팀장님이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미사키 씨, 혹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회사에서도 일본 시장 확장을 위해 미사키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안정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가족들과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일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너 스스로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하지만 건강도 꼭 챙기고 힘들 때는 언제든 우리에게 말하렴.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제안받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모두가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협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서울 근교로 나가 머리를 식혔어요.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 풍경은 저를 다시 한번 이곳에 데려온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게 해줬죠.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더 넓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 세운 목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해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죠. 미사키 씨,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동생 카즈키도 한국 IT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보고 열심히 준비 중이래요. 제가 먼저 길을 내고 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 경험을 살려서 일본 청년들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얼굴들도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설레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눌 때마다 뿌듯해요. 한강 공원을 산책하면서 종종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도쿄의 야경이 제게 절망으로 다가왔다면 서울의 밤하늘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단순히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출근길에 카즈키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 서류 합격했어. 다음 주에 화상 면접이래. 동생이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 설렘이 이해가 되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은 일본의 처참한 경제 몰락을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21개월째 실질 임금 하락, 엔화 가치 170엔 돌파,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야미바이토로 불리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모습은 일본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블랙 기업, 과로사,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일본의 기업 문화는 이제 젊은이들을 질식시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